미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국이자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산업도 기술도 모두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식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인들 스스로 쓰레기 음식이라고 부를까요? 치솟는 비만율을 보면 우리가 봐도 심란할 지경입니다. 아동 비만과 성인병 문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죠. 미국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식생활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는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가장 싼 값에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옥수수와 대두의 대량 생산에 올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미국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결과고 그 부작용인 거죠. 도대체 세계를 제패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은 안팎으로 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먹이고 풍요롭게 하느냐는 체제 우월성의 대결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든 넘쳐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건 배급표를 들고 긴 줄을 서야 하는 소련 공산주의와는 누가 봐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안으로는 극도로 불안한 사회와 맞서야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인종 갈등은 거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범죄율은 치솟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쟁을 당장 끝낼 수도 없고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국내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즉 물가의 안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장바구니 물가만 낮게 유지된다면 당장의 불만은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풍부한 음식은 사회를 진정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진정제였습니다. 사실상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이 시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의 미국 음식이 건강식이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름졌고 거칠었고 고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음식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요리였습니다. 집에서 만들었고 정성이 필요했고 시간을 들여야 했죠. 하지만 미국은 달라졌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이런 속도전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제거해야 할 비효율이자 시간 낭비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마저 바꿔놓았습니다.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냉정한 효율성의 논리 위에서 미국 정부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기 시작합니다. 안팎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 상황에서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정부는 초조했습니다. 닉슨에게 물가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표로 직결되는 정치 변수였죠. 실업률보다 성장률보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찍히는 숫자가 더 위험했습니다. 임금보다 물가가 표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먼저 임금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물가를 눌러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요동쳤고 가격도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닉슨 행정부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가격을 억제하는 대신 아예 물건을 넘쳐나게 생산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때맞춰 이 흐름에 정확히 들어맞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농무부 장관 얼 버치입니다. 그의 철학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Get big or get out. 대형화하거나 사라지거나. 다시 말해
거대 기업처럼 몸집을 불려 생산성을 극대화하든가 그럴 경쟁력이 없다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계산도 단순했습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고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면 대중의 불만도 사그라질 것이라는 논리였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던 정부에게 이보다 빠르고 매력적인 해법은 없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로선 최선의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미국의 농촌과 농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며 생산량을 조절하던 기존의 정책이 폐기되면서 미국 농가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평균 농장 규모는 계속 커지면서 그 자리를 거대 자본과 대기업형 농장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효율성만을 극단으로 끌어올린 이 새로운 설계가 예상치 못한 변수와 충돌하면서 통제의 불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1972년 규모의 경제를 향한 이 급진적인 실험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미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 세계 식량 질서를 일순간에 마비시킨 곡물 쇼크였습니다. 그의 소련은 극심한 충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거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곡물 기업들을 통해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나중에야 그 규모를 알고 미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밀과 옥수수, 사료용 곡물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위대한 곡물 강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곡물가가 폭등하고 고깃값이 요동쳤습니다. 그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계 최강국인 우리도 굶주릴 수 있다는 집단적인 공포심이었습니다. 이제 식량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농산물이 아니라 항상 넘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처럼 군수물자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끊기면 안 되는 대상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농업정책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무엇을 잘 먹일 것인가가 아니라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생산하라로 말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생산 확대 논리는 이제 안보라는 강력한 명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음식은 영양이나 신선함보단 얼마나 싸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냉동식품과 즉석식품, 드라이브스루의 확산은 이 효율 중심의 안보 체제가 낳은 부산물이죠. 1950년대에 태어난 맥도널드 햄버거가 미국의 식생활을 지배하게 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1970년대의 국가 정책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식생활을 쓰레기 음식으로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두 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버츠 농무부 장관의 동료로 미국 농가는 특히 옥수수와 대두를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랐고 무엇보다 수확량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정부가 보조금도 주었으니 심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또 정부가 떠안아 주었으니 과잉 생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옥수수와 대두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장의 한계가 왔습니다. 가격도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농가와 정부 모두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생산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겪은 식량 불안이 정책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줄이면 위험하고 남기면 손해였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옥수수와 대두를 어떻게든 소비시켜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곡물들을 분해하고 변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수수는 전분이 되고 다시 액상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설탕보다 엄청나게 싸고 액체라 어디든 넣기 쉽고 유통과 저장에도 유리했습니다. 대두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대두유는 값이 싸고 언제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이 거의 없어 아무데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초가공 식품입니다.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태어난 음식이죠. 이후 미국인들의 식탁은 싸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액상과당과 대두유는 현대 식품 산업의 마법의 가루입니다. 액상과당은 음료수뿐만 아니라 빵, 소스, 햄 등 모든 곳에 단맛을 내고 유통기한을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대두유는 튀김과 가공식품의 지방 성분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바삭한 과자, 부드러운 빵, 고소한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냉동 감자튀김, 심지어는 초콜릿이나 에너지바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부드러움과 바삭함에는 거의 언제나 대두유가 함께합니다. 옥수수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축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풀을 먹던 소들에게 옥수수 사료를 먹이자 마블링이 낀 고기가 훨씬 빨리 생산되었습니다. 덕분에 스테이크와 햄버거 패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초가공식품 덕에 미국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렴한 고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산업은 단순히 싸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먹게 만들어야 했죠. 이를 위해 위가 아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달고 기름지고 짠맛에 반응하도록 진화해왔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초가공식품은 이 세 가지 자극을 한꺼번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공합니다. 바로 설탕과 지방, 소금의 환상적인 결합입니다. 식품기업들은 반복 실험 끝에 사람들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달면 금방 물리고 너무 짜면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업들은 바로 그 경계선, 즉 네가 느끼는 쾌감은 정점에 달하면서도 입안에서는 질리는 느낌을 받지 않는 절묘한 황금 비율을 설계했습니다. 이 설계 탓에 우리의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탐을 멈추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들어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 시기 미국 사회는 지방은 해롭지만 당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지방 함량을 낮춘 저지방 식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방이 빠져나가 밋밋해진 맛의 빈자리는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이 대신 채웠습니다.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식품기업 입장에선 아껴 쓸 이유가 없었죠.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지방을 멀리했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훨씬 더 치명적인 당분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여기에 슈퍼사이즈와 무한 리필이라는 마케팅이 결합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내면 양을 훨씬 더 많이 주는 이 가격 구조는 소비자에게 큰 것을 고르지 않는 게 손해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이를 가장 잘 활용했죠. 큰 음료컵을 써도 이윤이 남고 감자튀김을 더 담아도 손해가 없는 이 구조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거의 없는 옥수수와 대두의 과잉 공급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미국인들의 식탁은 값싸고 먹기 편한 음식으로 빠르게 채워져 갔습니다. 동시에 이런 음식들이 몸 안에 쌓이면서 사람들의 몸도 빠르게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가 곧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약 13%였습니다. 지금은 40%를 넘습니다. 불과 6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이 변화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나태나 생활 습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고도비만입니다. 체질량 지수 40 이상 의료적 위험 구간에 해당하는 고도비만은 1960년대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 1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 1명이 이미 응급관리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동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초 약 5%였던 소아 청소년 비만율은 현재 20%를 넘습니다. 아이 5명 중 1명입니다. 식단 구성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현재 미국인이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약 70%는 초가공식품에서 나옵니다.
이 식단은 곧바로 질병 통계로 이어집니다. 초가공식품 섭취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은 약 15%씩 증가합니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환자 수는 1980년대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만성질환 보유율은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60%가 고혈압, 심장병, 당뇨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습니다. 40%는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는 과반수가 평생 약과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기대 수명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2014년 78.9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하락이 계속돼 2021년 76.1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소폭 회복되었지만 10년 넘게 제자리거나 후퇴한 셈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분명합니다. OECD 주요국의 기대 수명은 평균 81세에서 83세입니다. 일본은 84세 전후, 서유럽과 캐나다도 82세 내외입니다. 미국은 이 그룹에서 최하위권이죠. 의료비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14,800달러입니다. OECD 평균은 약 7,300달러죠. 2배 가까운 돈을 쓰고도 수명은 더 짧습니다. 값싼 음식으로 병을 만들고 가장 비싼 의료 시스템으로 그 병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결과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980, 90년대에 이미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통계는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미국이 초가공식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식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음식들은 싸고 빠르고 간편하게 먹여서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배불리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초가공식품은 강대국 미국의 성장을 뒷받침한 일종의 값싼 연료였던 셈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비만과 당뇨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식품 산업이 국가 고용과 정치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되어버려 이를 건드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까지 더해지면서 국가는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밀어왔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의 식탁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오직 효율만을 위해 달려온 설계가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해버린 결과입니다. 당장의 성장을 위해 국민의 미래 건강을 끌어다 쓴 셈인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갑자기 기존과 다른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식 식단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이 새 지침의 핵심은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초가공식품을 명확한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가공식품을 편의식으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와 간식이 주요 표적입니다. 셋째, 단백질과 지방의 역할을 재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나쁜 것으로 취급되던 지방을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단백질과 함께 포만감을 유지하는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칼로리보다 식품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었냐보다 무엇을 먹었냐를 중시하라는 권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는 윤리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군 징집과 공공인력 확보까지 직접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음식을 얻은 단기 효율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 새 지침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선택만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농업보조금은 여전히 옥수수와 대두 중심이고 식품 가격 구조도 초가공식품에 유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은 여전히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즉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개인에게 더 현명해지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현실도 발목을 잡습니다. 식품산업은 고용과 정치자금, 유통망을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건드리는 순간 거센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틀었지만 강제력은 약하고 속도는 느립니다. 미국은 지금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왔지만 과거의 효율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체할 결단까지는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국의 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선 과연 다른 길은 없었는지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미국과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력의 원천을 폭발적인 생산성과 압도적인 규모에서 찾았습니다. 반면 유럽의 여러 국가는 국력을 삶의 질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회는 지금 전혀 다른 청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가공화 의료비와 만성질환이라는 대가를, 유럽은 느린 성장과 높은 사회 유지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옳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 비용을 치러야 하고 이를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민 개개인의 식탁과 건강을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성과 강력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선택이 만족스러운지는 각자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서늘한 역설은 남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과 그 나라 국민이 잘 사는 것이 결코 같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